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레이터로 온 김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겨울에 연출을 한 김의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겨울 잘 보셨나요? 네. 감독님은 이제 개봉하셨는데 개봉한 소감이나 소리는 어떠신지? 이게 거의 만든 지 2년이 좀 넘고 이제 거의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개봉 준비하는 동안 좀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사활들을 좀 많이 겪었어요. 이게 정말 그 어떤 개봉 지원금이라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개봉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좀 계속 떨어지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 영화는 개봉을 한다면 정말 기적이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쪼록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되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실 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스크린 수가 좀 작기도 하고 상영 시간대가 좀 많이 없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극장의 가장 강력한 상대로는 지금 아쿠아맨이 있고 마야광이 있고 하지만 아까 이 사운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좋은 징조일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이제 첫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제 초행을 연출을 했고 그리고 초행을 연출을 하기 전에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감독님을. 근데 감독님한테 호기심이 생겼던 거는 그 부산영화제 팜플렛 같은 그 있잖아요, 책자. 영화에 대해서 어떤 섹션에 어떤 영화 간단한 시놉시스 적혀 있는. 그때 두 번째 겨울을 봤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행의 시나리오와 시놉시스 라인이 뭔가 좀 같은 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더라고요. 뭔가 젊은 청춘의 어떤 결혼, 그리고 초행은 동거, 그리고 그 불안, 알 수 없는 내일, 이런 거를 화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닮아 있다라고 느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우연히 또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이제 장건재 감독님과 어떤 연락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장건재 감독님과 같이 계시더라고요. 장건재 감독님은 또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연출자이신 게 초행을 기획하기 전에 앞서서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장건재 감독님의 잠 못 드는 밤이었거든요. 잠 못 드는 밤도 신혼부부라기보다 신혼부부죠. 신혼부부의 어떤 잠을 못 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공기, 그리고 두 사람의 감정과 고민들, 그걸 다루고 있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게 초행으로 직결됐는데 이 영화도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그래서 혹시 장건재 감독님과 어떤 인연이시고 아니면 또 어떤 혹시 영향을 받으셨는지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에. 일단 말씀하신 그 장건재 감독님과는 이제 제가 어떤 그분의 첫 제자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이대에 있는 어떤 그 방송학교에 있는 어떤 영화 수업을 들으면서 좀 약간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었고 막 찍고 계셨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만났었거든요. 잠 못 드는 밤 바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네네. 그 시기 때 이제 만났었는데
어쨌든 이제 사제지간 사이고요. 영화를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어떤 레퍼런스를 두고서 뭐 이랬던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뭐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되게 뭐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말 딥하게 정말 세부적으로 다뤄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전혀 계획된 게 없었고 그냥 이제 제가 떠안고 있는 좀 약간 그 동시대성의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을 영화로 담아보자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장가가고 이제 저희 친형님들도 이제 친형님도 장가를 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게 좀 약간 제가 떠안고 있었던 당시에 이런 좀 불안한 이런 감정들을 되게 좀 시나리오에 옮겨볼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준비하고 이제 배우를 캐스팅하고 이제 로케이션을 이제 완성하면서부터 은연중에 그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에 내가 좀 약간 영향을 좀 받았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는 어쨌든 좀 동나이 때 어떤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고 되게 좀 비슷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결을 갖고 있었던 영화였는데 솔직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신혼부부에 대한 영화를 다룬 영화 좀 면밀히 다룬 영화는 저도 이제 그 영화밖에는 이제 딱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막상 이제 준비하면서부터 아 뭐 잠 못 드는 밤이나 뭐 이제 샘 맨더스 감독의 그 어웨이 위고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제가 봐왔었는데 이런 영화들이 자꾸 이제 연출을 하면서 영화 준비하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감이 좀 없잖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떤 과정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셨다면 어떤 지점에 매력을 느끼셔서 이 감독의 제안에 오케이를 하셨는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곤이랑 사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네, 계속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친구였고 사실 의곤이가 영화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저 또한 이제 청춘을 지내다가 이제 의곤이랑 문득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몇 번의 영화를 장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좀 많은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아주 김일곤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그건 아니고 제가 덫을 만드는 다음 영화에도 또 페르소나 프레임에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을 찾게 되고 이제 그러면 연기를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늦깎이 대학생이거든요. 네. 제가 25살 때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곤이한테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난 그때 처음에 그런 느끼고 싶다. 뭐 영화 하나 쓰는 거 있으면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었던 게 29살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의곤이가 기다려봐라.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딱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이제 제가 여행을 가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계속 끊고 싶은데 안 끊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전화를 했는데 그때 딱 시나리오를 딱 처음 들었는데 지금 딱 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저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의 기획에 일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네요 지금. 그냥 얹은 거죠 제가. 감독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뭔가 그 단편 영화들을 이 친구랑 되게 어릴 때 찍으면서 이 친구 되게 어릴 때로는 언제신 거예요? 거의 이제 근데 저는 한 23살 때
정말 그때는 이 친구가 뭐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뭐 이제 항공 승무원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동네 친구 데리고서 이제 찍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제가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갑자기 연기를 한다고. 원래 전혀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던 분한테 네. 영화를 찍겠다는 이유로 연기를 시키시면서 그분이 네. 자신의 인생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네네. 거기에 대한 죄책감. 네. 죄책감 생길만 하죠. 나중에 좀 되게 잘 되면은 제가 자식을 낳으면 좀 업어 키워달라고 좀 생각했는데. 네, 가영 씨는 어떻게? 아니 저는 나중에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뭐 어떤 저의 그냥 어떤 이미지 사진을 어딘가에서 보셨대요. 근데 제가 뭐 배우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데 사진을 보고 SNS 이런 거나 아무튼 그랬는데 마침 이 친구가 배우를 하는 친구네. 그러니까 뭔가 먼저 사진으로 보고 네. 배우라는 친구니까 한번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마침 또 나이도 동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았었고 근데 사실 또 이거가 장편이 계획되어 있는 날짜에 제가 다른 촬영이 있었어요. 다른 장편이. 네. 근데 그래서 좀 할 수 없을 상황이었는데 뭔가 처음에 만났는데 되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시나리오들이 다른 배우님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어떤 역할 한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들 위주로 오게 되는데 장편인데 이거는 뭔가 사건이 하나 더 있을까 싶은데 끝날 때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뭔가 슴슴한 좀 평양냉면 같은 약간 그런 극찬의 표현인데. 네. 평양냉면 같은 슴슴함. 너무 극찬했나? 잠깐만 평양냉면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좀 아무튼 네,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슴슴한데 이렇게 좀 담백한 시나리오를 앞으로 또 만나기가 의외로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되게 생각이 있었고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좀 담담하게 진솔하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리고 많은 영화들을 봤을 때 어떤 이러한 소재나 이런 캐릭터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격렬하게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그 캐릭터들이 이 사회와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가만 냅두지 않는 어떤 악당 같은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대표하는 또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근데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이제 그런 요소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캐릭터들이 들어가면은 뭔가 수월하게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감이 필요할 것 같아 했을 때 이런 상황 넣어주고 여기서 이런 사람이 얘네들을 더 혹독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가 더 치근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또 넣으면은 또 유려해지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누구와 싸우지는 않죠. 그냥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로도 흘러갈 수 있는 소재고 이야기고 아이템인데 감독님은 어떤 판단으로 지금의 선택을 하시게 되었고 어떤 시각으로 캐릭터들을 바라보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나왔던 그 현호도 그렇고 정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다 저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론 영화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 둘은 다 이제 저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말씀하신 어떤 극적인 요소나 되게 뭐 이런 뭐 갈등의 막 폭발 막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어울릴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써내려갔을 때는 정말 막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되게 막 사회 반항적인 어떤 시나리오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비춰졌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은 막 짜증을 내거나 막 화를 내고 막 그 밖에 나가서 소리라도 막 지르고 싶은데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도 그냥 시종일관 그거를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덤덤하게 지내보려고 어떻게든 이 불안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버텨내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저는 이 영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더 이제 진짜 같고 더 사실적이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장치들을 애초부터 넣지 않고 이 영화는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아까 뭐 냉면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그 소고기 묵국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냥 어떤 차이인가요? 뭐 약간 담백하기도 하면서 좀 약간 밍밍하기도 하면서 네. 근데 맛은 조금 뭐 조금의 맛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양냉면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그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 일단은 인물을 이게 되게 동정의 시선으로 좀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와 별다를 것 없이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그 20대 후반의 청춘들 그냥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때 이제 촬영 감독이랑도 가장 처음에 말했던 것이 인물을 되게 클로즈업을 피하고 되게 어떤 과장된 쇼트들을 찍지 않고 그냥 좀 약간 동일선상에서 인물들을 좀 약간 마주보면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카메라가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를 찍게 되면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카메라를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막 위에서 찍고 막 아래에서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좀 영화를 좀 되게 영화 속 인물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배제하고 인물들이 그냥 카메라와 마주보고 앉아서 관객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냥 한 인간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그 부산영화제 처음에 공개됐을 때 그 남동철 프로그래머님이 그 영화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가난한이라는 워딩을 써서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신 글을 쓰셨었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가난한 부부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이 두 현우와 정이라는 사람이 되게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어떤 젊은 청춘들에 대한 얘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거를 계속 좀 동일선상의 어떤 시각에서 나와 그들이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라는 어떤 시선으로 좀 이 두 인물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가치가 절대적 어떤 수치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가난이고 이 정도면은 가난이 아니고 그게 다 주관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가난한 어떤 이 커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한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일러가 작동되잖아요. 거의 끝 무렵쯤에 그 지점에서 굉장히 의외인 위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일러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일러 도대체 몇 번이 고장나고 그 보일러 인서트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보일러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분명히 수리기사가 왔는데도 계속 이 모양이에요. 참 어떤 보일러인지 나비엔이었나요? 귀드라미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그 보일러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독님 어떤 의미를 두고 있었는지 좀 짐작 가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또 영화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샷은 굉장히 평면적이고 어떤 하나의 초상화를 본 듯하게 되게 단편적인 느낌을 주지만 되게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느꼈는 거는 제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들리는 공사 현장의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의외였던 사운드가 이제 버스 내부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분명히 마이크가 켜져 있고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수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볼륨을 압도적으로 더 키워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어떤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뉴스를 엄청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어떻게 또 디자인하셨는지 질문 두 가지. 보일러와 사운드.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사실 이 시나리오가 딱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냥 막 중간 단계, 사실 뭐 극적인 거나 어쨌든 그 되게 서사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영화인데, 시나리오 계획했을 때부터 처음과 끝이 명확했었어요. 처음에 보일러가 꺼진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일러가 켜진다. 그냥 딱 요 두 개로만 이제 좀 약간 글을 써내려간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근데 이 보일러라는 게 어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어떠한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이제 뭐 어떤 느낌만 가지고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부에게 그 보일러가 꺼졌다가 보일러가 켜진다, 그런 느낌만 가지고서 이제 찍으면서 이 보일러라는 게 되게 이 두 사람의 불안한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이 두 사람의 어떤 클로즈업이나 두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 보일러라는 장치가 되게 이 두 사람의 어떤 불안함을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도 좀 찍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보일러가 켜지는 장면 중에 되게 그 문제적인 그 긴 키스 씬 있잖아요. 그 키스 씬 때 보일러가 갑자기 그게 문제죠. 아주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너무 길다, 편집 좀 잘라라, 좀 약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장면인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길게 찍었냐, 뭐 왜 쟤는 키스만 하냐, 막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좀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사생활, 되게 은밀한 사생활이잖아요. 어쨌든 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은밀한 사생활인데, 그 속에서도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꺼져버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뭔가 되게 좀 좌절하고 좀 우리의 어떤 그 미래가 좀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라는 거를 보일러로 좀 대처했던 것 같고, 사운드. 네, 그 사운드 디자인, 버스 사운드 디자인, 버스나 뭐 공사 현장이나 실제로 그 공사 현장에서 막 이렇게 울리는 그 소리는 지금 아까 그 실제 그 집주인 두 분이 집주인이셨던 그 친구가 그 영화를 보고 바로 나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집에 제가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 좀 자주 놀러 갔어요. 술을 마시러. 친구의 집이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이제 공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공사 소음마저도 좀 약간 두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좀 약간 대변을 하는, 뭐 낮에는 이제 공사 현장 소리, 밤에는 약간 보일러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영화의 텐션을 좀 계속 이런 사운드로 좀 채워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버스 사운드. 버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녹음이 다 정말 원활하게 잘 녹음이 됐었는데, 당시에 사실 이제 그냥 어떤 시나리오에는 버스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에 그 대사들이 적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현우와 정의 정도의 어떤 전화가 오는 현. 네, 저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사운드네요. 네. 어쨌든 이제 버스에서 아무런 스크립트가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뭐 지금 집을 보고 왔으니까 한번 떠들어 볼래? 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떠드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떠들고 막 했었던 그런 녹음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굳이 필요가 없는 씬이었던 거죠. 그냥 집 보고 나서 그렇게 돼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가 나와, 보일러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땡인 건데, 필요 없는 씬이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어쨌든 이 씬을 좀 최대한 살리고자 좀 약간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제 그 추운 겨울이라는 어떤 배경,
자체를 이 라디오 사운드에서 좀 약간 보여주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그렇게 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한테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몇 회차로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영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대로 진행된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장소별로 이루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영화의 첫 씬과 후반의 씬을 비교해 봤을 때 두 분의 호흡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되게 점점점 호흡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두 분이 영화를 진행하시면서 연기를 두 분이서 하시면서 어떻게 호흡이 맞춰가는 과정이 다른 어떤 영화 현장과 달리 뭔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혹시 일반적으로 술자리를 많이 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의기투합이 된 건지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촬영 전에 한 세 번 정도 봤던 것 같고 다른 현장이랑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로 만나는 거는 저는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이 작품은 다른 작품보다 절대로 욕심을 내건 그러니까 거의 둘이서 나란히 같이 나오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나 정의 같은 경우는 부부의 이야기고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현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욕심을 내서 좀 튀려고 하면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꾸준히 갖고 촬영을 해서 그 실제로도 좀 나이가 동갑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좀 이거 마음이 그냥 되게 좀 편안했던 모양이에요. 현장 자체가 저희 처음 촬영이 뭐였죠? 전 모르겠는데요. 아 처음 촬영이요? 네, 첫 촬영. 이제 현호 단독 첫 촬영이 이제 그 아, 쇼핑센터에서 네. 아니에요. 저 오디션 장면이 처음이었어요. 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최대한 그 의도는 안 했지만 시간의 흐름대로 좀 맞았던 것 같고 현호로서가 아니라 저 자체로서 뭔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계속 가영이한테 약간 의지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한테 집중하면서도 가영이한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중간에 뭔가 약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현호가 왜 이렇게 가끔씩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서 저라면 이게 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왜 여기서 이러지? 왜 뽀뽀밖에 못하지? 뭐 이런 있어서 더 그럴 때마다 약간 그 가영이나 그 정희한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진짜 남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 어느 순간 되면. 저도 연애하면서 참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지만 참 한국의 어떤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성들은 정말 어리석게 모습이 나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려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하나의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질문을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거의 끝내놓고 거의 완전하게 끝내놓고 촬영에 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무언가 툭툭 나왔던 지점들이 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출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배우들한테 즉흥성을 열어놓고 연출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어떻게 좀 계산하에 움직이는 연출을 하셨는지 연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대사 같은 것들은 이제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관객 입장이기도 할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어떤 시나리오대로 쓰여지지 않는 어떤 연기나 상황들, 되게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상황들이 저는 되게 진짜 같고 그것들이 정말 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즉흥적인 지점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되고 영화를 더 보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시나리오대로 좀 약간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되 최대한 그 배우 두 분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뭐 아까 그 버스 장면도 뭐 그랬었고요. 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즉흥성이 가미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현우의 오디션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되 거의 한 50테이크를 갔던 것 같아요. 진짜요? 4시간 동안 50테이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저 친구의 뭐 그 배우분의 연기가 뭐 별로였다거나 뭐 이랬던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상황에서 50테이크를 가면서 계속 대사 수정하고 맞춰 나가고 그리고 그 배우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현우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좀 배우가 좀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좀 체득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갔었고요. 그렇게 어쨌든 즉흥적인 것과 이제 좀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인물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아기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가 되다 보니까 꿈을 쫓기보다는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많이 안주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꿈을 쫓아가는 세 분을 정말 존경스럽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 감독님의 꿈의 방향성과 그리고 지금 20대 때 그 작품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0대 때 이 작품을 다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때 이 작품에 좀 더 이런 장면이나 뭐 이런 걸 추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세 분의 꿈과 감독님의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아쉬운 시점. 꿈부터 얘기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꿈이 감독님 먼저 꿈을 좀. 네. 저의 지금의 꿈을 말씀하신 거죠? 네. 일단은 두 번째 겨울이 어쨌든 마지막 상영까지 좀 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저의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좀 영화를 좀 죽을 때까지 그리고 2년에 한 편씩은 좀 부지런하게 찍어 나가는 게 제 꿈이고요. 세 번째가 저도 빨리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결혼을 하는 거 좀 약간 이 세 가지가 좀 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네, 뭐 일단 저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그 집주인으로 네, 그쵸. 나오셨던 그 아파트. 네, 집주인으로 나오셨던 그 부자 네. 배우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아니, 왜 본인이 진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꿈 사실 그게 이제 29살에 현우로 표현했지만 제가
29살, 30 이제 2살 됐거든요. 네. 32살에 현호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물론 저도 꿈을 엄청 달려가고 있고 다독이고 있지만 오는 현실을 좀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은퇴를 하시고 부모님도 이제 제가 부양을 해야 되고 막연히 꿈만 쫓아가다가는 저한테 있는 것들을 좀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몇 번 하게 되는 계기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꿈도 쫓으면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연애는 하고 계신데. 사실 뭐 연애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분도 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꿈 잃지 않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영 씨 꿈은 뭐예요? 이렇게 꿈 질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참 슬프네요. 이 그죠?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답이 어렵다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슬퍼? 저는 사실은 되게 우연을 많이 의존하고 운명을 많이 맡기는 편이어가지고 아주 커다란 목표가 있거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거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저는 우연히 저는 좀 영화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라서 이거를 뭐 더 할 수 있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저 영화를 찍고 있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목표가 명확해졌고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영화 찍고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떤 아쉬운 지점 추가하고 싶었던 장면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때 당시에 찍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영화를 다시 30살이 되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계속 아쉽다고 느꼈던 지점이 인 것이 이제 좀 약간 개인적인 지점인데 이 현호와 정이 두 사람의 공간을 영화 속에서 좀 제대로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게 지금 보시는 바는 이제 저 정도의 어떤 되게 8평 정도의 집인데요. 사실 엄청나게 좁거든요. 그 조명기기들이 정말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이고 심지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스텝이 총 이제 배우까지 해서 총 5명이서 이제 저 집에서 찍은 건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려면 나 잠깐 지나갈게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내줘야 되고 그리고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이제 침대를 들어 올려서 막 이제 여러 번 촬영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좀 공간을 좀 약간 영화 속에서 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되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9 되게 저는 사실 29살 때 어떤 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에 대한 어떤 영화를 찍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어떤 제 살풀이 같은 시나리오거든요. 이 불안을 끝내고 싶은 어떤 저의 욕망이 되게 드러낸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끝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이 영화인 건데 사실 영화를 찍고 나서도 30살의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봐도 이 불안이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냥 되게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불안이라는 게 내가 왜 불안한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좀 답답해하고 하는데 분명 어떤 그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 지나와서 보면은 그 불안이 나한테 왜 이렇게 크게 작용했을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일러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런 어떤
그 보일러라는 것이 이제 불안을 되게 대변을 하게 되기도 했죠. 이 되게 신기루 같은 불안이 영화를 다시 지금 서른이 돼서 저는 심지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집에서 울고 먹고 있었던 되게 백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뭐 영화 강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화 강사 일도 하고 있고 영화 교육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이제 영화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프리랜서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정작 그 불안감은 계속 저한테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봐도 계속 이 불안함은 계속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20살 때 제가 본 이 영화와 30살 때 제가 본 이 영화를 봤을 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불안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한다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삶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데 이 불안이라는 거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빠른 선택일 것 같고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불안하죠 정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는 이제 지금 두 배우 아들과 딸을 둔 엄마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지금 너무나 이 상황이 이제 좀 너무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아들과 딸이 곧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시집도 가야 되는 그런 아들과 딸을 둔 엄마기도 하고 한 사회인으로서 지금 두 분은 계속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계속 지금 영화를 제가 계속 보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너무 영화에 몰입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사회인으로서 봤을 때 지금 사회가 젊은이들이 사실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하고 3포, 4포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일러 소리 때문에 좀 더 약간 희망적인 어떤 그런 걸 메시지를 제가 받기는 했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실 영화라 하면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제 젊은이들한테 좀 힘을 좀 북돋아주고 또 이제 꼭 겨울만이 아니라 봄도 올 수 있는 그런 영화는 또 혹시 제작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두 배우분께서도 지금은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좀 빠져들어서 어떤 좀 비슷한 어떤 그 처지에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떤 그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동의는 근데 좀 제가 좀 되게 회의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되게 좀 작업을 할 때 좀 한없이 이제 어떤 골방에 갇혀서 이제 혼자서 쓸쓸하게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어두운 쪽으로 생각이 자꾸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밝은 거를 되게 써내려고 하고 희망적인 거를 써내려 가려고 해도 사실은 제가 그간에 몇 년간 느껴왔던 지금의 이 대한민국 사회는 한없이 어둡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이게 희망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시선을 두고 정말 좋은 점과 좋을 것 같은 점과 정말 나쁠 것 같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좀 지금의 이 영화처럼 어느 때는 보일러가 켜졌다가 어느 때는 보일러가 꺼졌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조율해 나가는 뭔가 단순히 어떤 그 희망적인 것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게 저희가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둡고 되게 불안이라는 것도 제가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 둘 사이에서 되게 좀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영화를 좀 계속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작업도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겨울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젊은 부부라는 어떤 그런 테마가 저랑 어떤 동시대적인
제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어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등장하는 영화 2편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2편 중에서 한 편은 좀 되게 좀 밝고 희망찬 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을 거예요. 지금 앞에 길게 얘기했던 거랑 상반된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조만간 좀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하고 싶었던 역할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 네, 네. 있어요. 저는 약간 두 번째 겨울에서도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이제 케어하고 싶어하고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역할인데 이 작품 말고도 이 전에도 그랬고 사실 요즘도 그렇고요. 늘 약간 제가 자꾸 연인을 케어하고 먹여 살리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한 번 철없는 여자친구 시나리오가 왔어요. 근데 감독님이 실제로 만나 뵙고 안 되겠다고 하는데 옆에 계셨던 PD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본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역할 철없는 여자친구 안 되겠고 본인 시나리오 한번 봐달라고 연락을 하는데 또 남편을 또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의 목표는 올해는 좀 철없이 좀 하고 싶은 이제 본인의 좀 하고 싶은 것과 좀 이제 남한테 좀 미워 보여도 좀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몸을 생각보다 쓰는 걸 좋아해서 저 태권도도 3단까지 땄는데 제가 몸을 되게 못 쓰게 생겼나 봐요. 근데 좀 몸을 좀 쓰는 좀 되게 튼튼한 여성의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정이랑 현호도 우울해 보이지만 저희도 약간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냥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 모토는 뭔가 안 이루어져도 그냥 하루에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 중이고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라라랜드 라라랜드. 네, 그 죄송합니다. 좀 한번 하시는 아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저는 사실 이거는 제 편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철없는 느낌의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라라랜드에 보시면 이제 저 지금 너무 백지가 돼서 주인공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지금 좀 긴장한 상태인데. 라이언 고슬링 네, 그렇죠. 맞죠? 라이언 고슬링. 네. 주인공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주인공 그 캐릭터 이름이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아하. 라라 아니에요, 라란가?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로 그 정의 같은 역할이죠. 뭔가 누구를 케어해주고 누구를 좀 서포트해주고 그렇지만 저도 빛나야 되긴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릴 때부터는 되게 전쟁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약간 뭐 저격수 이런 역할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제 또 저격수 시나리오 영화 초반부터 총 맞아 죽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남을 좀 케어하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릴 것 같아요. 저희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 되죠? 혹시 또 질문 네. 일단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되게 맡으신 역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좀 필요한 조건의 부재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혼자서 많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감독님이 시나리오와 연출과 편집과 제작. 그러니까 제작, 시나리오, 연출, 편집 이렇게 하셨던 거죠. 네네. 네네. 일단 제일 고생했던 게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현장 프로듀서기도 했고 연출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촬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황스럽네.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막 이거 찍어야 되고 막 배우들은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오고 있고 좀 감을 잡아가고 있는데 막 저는 차 빼러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찍다가 이제 밥을 어쨌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다음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촬영 감독의 그 모니터를 보면서 다음에 뭐 먹지? 다음에 뭐 먹지?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영화를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6회차, 한 3회차 정도 지났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그 프로듀서 할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분명 영화에 어떤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한데 이 예산에 상관없이 밥을 막 다음에는 뭐 삼겹살 먹을까? 네, 뭐 10,000원짜리 뭐 1인당 10,000원짜리 뭐 밥을 먹으러 가자 한다던가 막 이렇게 저는 또 거기서 이제 예산이 또 이거 막 모니터 보면서 막 예산이 얼마에 들리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근데 진짜 티도 못 내고. 밥은 정말 엄청나게 잘 먹었던 현장이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잘 먹게 된 얼만큼 오래 되셨던 거예요? 예상보다. 저 밥값만 거의 한 2, 30? 4, 50? 네,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네. 이 모든 제작비는 감독님이 지금 충당하시고 그랬던 상황. 예. 세상에. 아이고. 그렇게 찍으시진 않나요? 저희는 저희는 영화 시작할 때 PD가 다 이미 같이 출발한 상태라서 저희는 밥값을 미리 굉장히 크게 잡아놔요. 술값까지 잡아놓고 부족하지 않게 잡아놓죠. 아무튼 근데 저희는 저희 돈이 아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춘천은 이제 개인의 사비가 들어간 영화이긴 했지만 스텝 수가 비슷했어요. 저희도 배우랑 스텝 다 합치면은 많으면 6명, 평균적으로 한 5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준비했던 예산 안에서는 식사를 좀 충분히 즐기고 수 있었죠. 근데 장훈희 감독이 무모해서 그래요. 제가 보증금을 빼서 찍은 영화라서 그 아까운 줄 몰랐어요. 부모님 생돈이니까 자기가 모은 돈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 생돈을 그렇게 하다 보니 막 펑펑 쓰고 그런 거죠. 제가 피드했는데 엄청 쉬웠어요. 아무거나 다 장어 먹고 그랬어요. 저희 매운탕 먹고. 오늘 좀 추운데 으슬으슬한데 왜 장어 먹으러 와. 좋다고 그래요. 술 한잔 하자고. 죄송합니다. 다른 거 들었어요. 제가 그 아까 맘대로 그 계산했다는 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연출적인 것들 뭐 화면도 봐야 되고 연기도 봐야 되고 계속 연기를 봐야 되는데 다음 메뉴는 보고 지금 지금 그죠. 네.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얼마가 나갔고 그죠. 네. 그리고 좀 약간 마지막으로 촬영이 좀 늦어지는 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나름 그 12시간 근로기준 시간을 좀 지키면서 좀 촬영을 했던 편인데 그래도 이제 좀 촬영 시간이 약간 좀 오버가 되고 배우 스태프분들의 그 어떤 차 시간이 끊긴다 싶을 때 제가 다 직접 운전을 해서 배우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분명 촬영이 10시쯤에 끝났는데 나 집 들어오니까 왜 새벽 2시지? 막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저는 한 4시간 정도 자고 다음날 촬영 준비하고 뭐 촬영 준비할 때도 이제 또 저 혼자서 이제 뭐 막 미술 뭐 벽지 바르고 뭐 옷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혼자서 좀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벽지를 그러니까 어디에 벽지를 바르신 거예요? 그 이제 영화 속에 나왔던 그 현호와 정의의 집에 있는 벽지가 원래는 네. 그 어떤 뭐랄까요? 여관 되게 오래된 낡은 여관의 어떤 벽지 같은 초록색 벽지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좀 약간 그 박가영 배우의 제안으로 이제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신혼이라서 좀 어쨌든 좀 뭔가 이것저것 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인테리어로서 그럴 거 물론 되게 막 좋은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네네. 보기 드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할 텐데요. 오늘 친구가 이걸 보자고 티켓을 2장을 미리 끊어놨는데 제가 중간에 볼일을 보고 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여기 많이 늦어져서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시사회에 참석한 기분이라서 기분이 묘하면서 엄청 궁금함을 자극시켜서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되네요. 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조를 했어요. 식사비에 공짜로 못 보고 돈을 낸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제가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바로 요 앞에 살기 때문에 또 아, 됩니다. 편하게 네. 궁금한 이야기만 들으면서 내용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화면도 안 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아, 상당히 궁금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볼 겁니다. 보기는. 다음 주 1월 7일 날 에무시네마에서 또 한 번 상영이 있으니까. 아, 네. 몇 시죠 시간은? 몇 시예요? 관계자분 아 이게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시간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꼭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에서 되게 궁금증을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님도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네, 질문. 영화 보다가 되게 이제 제가 느끼게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이제 보일러가 켜지기 전에 이제 남자 주인공분이 그때서 뭔가 찬물 샤워를 하잖아요. 이게 지점이 되게 저는 묘했다고 생각한 게 보일러가 켜지기 바로 전에 이렇게 찬물 샤워를 하거든요. 그때 어떤 이유로 그 지점에서 배우분에게 찬물 샤워를 시켰는지 궁금해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영화라. 그러니까 네. 보일러가 켜지는 타이밍이 샤워하고 나서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또 한참 뒤에 켜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이제 현호여가지고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면 보일러를 켜는데 안 켜지는 켜져서 거예요. 그래서 안 켜져서 어쩔 수 없이 네, 뭐 샤워는 해야겠고. 원래 안 켜졌으니까 하면서 기대 없이 그냥 가서 샤워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그 다음에도 계속 안 켜지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뭐 새벽에 잠깐 켜지면 뭐 네. 켜지는 거고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친구여서 네 뭔가 안 되면 뭐 그냥 참고 되면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귀뚜라미. 오래된 기트라미. 그렇습니다. 귀뚜라미. 저 우리 집 보일러도 시원치 않은데 한번 집에 가서 브랜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귀뚜라미인지 린라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집 보일러. 뜨거운 물 별의별 말씀인데 이런 네. 자 저희 오늘 주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각자 이제 다음 행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그리고 와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이 영화를 찍었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다음 작업은 좀 나름 그래도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PD 분을 좀 이 영화 덕분에 좀 만나게 돼서. 그 PD님? 네? 그 식사를 아니요 그 친구랑은 이제 바이바이 여기까지. 새해 인사 보내셨어요? 아니요. 세상에 밥 얘기가 나올까봐. 네. A형이신가요? AB형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PD님을 만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PD님 같이 좀 작업을 도와주실 분을 만나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좀 어쨌든 영화를 찍으려면 이렇게 개봉하는데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어둡고 되게 다크하게 글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되게 나름대로 되게 창작 활동, 되게 생산적인 일을 계속 좀 꾸준히 하면서 좀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은 카메라를 좀 며칠 전에 구입을 해서 좀 이제 사진 작업, 좀 필름 사진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서 다음 작업을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화는 다음 주 에무시네마, 그 다음 주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2번의 GV를 더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광주에서도 GV를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관객분들을 영화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업을 했어서 아마 글쎄요, 근데 감독님들이 좀 언제까지 편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소소하게 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정도 A형 독감으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촬영도 막 못하고. 그래서 A형 독감 아직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 계시면 꼭 정말 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네요. 아, 네,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워요. 행복. 항상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꿈은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놓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봐주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계셔서 항상 힘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두 번째 겨울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뭔가 소고기 묵국 같으면서 냉면 같은 그런 담백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예술을 봤을 때 이 작가나 감독이나 연출자나 연기자가 솔직한 면모를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굉장히 뜨겁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뜨거움으로 가득 찬 두 번째 겨울의 영화였던 것 같고 감독님의 의연한 시선이 돋보였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독님의 행보를 응원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